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부터는 미국에서도 한국 대선에 관해서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한 뉴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밖에는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 특히 이제 SK그룹의 그 투자 그룹인 SK 그 스퀘어, 이런 것은 꼭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아무튼 그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드리는 것은 한국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 밖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추세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정도. 그리고 서울 우유의 한 그 우유 광고 케이스가 미국과 세계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먼저 제일 앞에 이 내용은 길게 전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가 부인인 김건희 씨의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 2007년과 2013년도에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게 될 때 이력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없다. 물론 그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지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는 공소시효는 지나간 것이고요. 윤리적인 것.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그 부인이 되면은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부인인 김건희 씨의 정확하지 않은 이력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 사태, 조국 이전에 무슨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당시에 당을 가리지 않고 그 최고 권력의 어떠한 그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이 당일 때도 저 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 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로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국민의힘에서 내세웠는데, 대학교 강사를 할 때의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무슨 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 그것과 또 이번은 다르죠. YTN과 인터뷰에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완전히 다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보도할 때는 분명히 잘잘못이 가려져야지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가려지지 않을 부분도 있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그 사과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것이죠.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과 상식을 두 후보가 모두 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후보가 됐건 아니면 또 누구죠? 이재명 후보가 됐건.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는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다가가면서, 기간 쪽으로 다가가면서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한 그 무슨 불법 도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양쪽에 대한 그 한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나온 뉴스가, 이 내용은 MBC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이제 임기 1년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 대사를 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누가 될지 물망에 오르는 인물조차도 없다. 그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보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기가 쉽고, 그렇게 될 때 한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는가? 일본과 중국의 그 대사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을 딱 이미 지명을 했잖아요. 니콜라스 번스라는 이분은 굉장히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중국 대사로,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시장이었던 램 이마뉴엘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그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카고 시장이 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일본 대사로 지명을 하고 한 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잘 알려진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외교부에서 쭉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정치인이죠. 림 이마뉴엘. 이런 사람을 이미 했는데 8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도 뭐 들어오고 나서 바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한국의 대사는 지명하지 않았다. 대사 대행은 물론 있죠. 그게 이제 왜 이런가 해서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 계속 미국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의회 관계자들도 뭐 한국인들이 모욕으로 느낀다, 중요하다면서 대사도 지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그러면 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왜 그럼 한국 대사를 아직도 지명도 하지 않고 누가 될지 떠오르는 이름조차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한국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뭐 나중에 가면은 더 그 시속 게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되는가, 여당의 후보,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북한에 대한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고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일본 측에 가깝고,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측에 가깝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고 할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의 그림까지 보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 미국, 중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북한이 들어가죠. 이 사자, 육자의 관계를 잘 보고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종전선언을 본인의 임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다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는 연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BC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임기 10년에 대해서는 미국의 많은 주요 언론, 해외의 다른 주요 언론들도 전부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숨진 게 2011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 미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제가 즉위 집권 10년이 되는 때죠. 권력 승계를 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였으니까, 그때가 27살이었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37살,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북한이 구조상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나 젊은
젊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서는 어리다고도 할 수 있는 27살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군 엘리트 군 내부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아마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방으로 갈 것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엉클 장성택을 숙청하고 뭐 어떤 때 개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권력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적어도 뭐 6, 7년, 8년 이 정도까지 국제 무대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해외에서 그를 과소평가를 했는데 과소평가를 하는 사이에 자리를 굳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피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공화당을 트럼프가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정은이즘, 김정은 ISM, 김정은이즘, 오히려 아버지, 할아버지 것을 많이 없애면서 본인 것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국제사회에 등장을 한 거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담을 해줌으로 인해서 2019년에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사이에도 회담을 하거나 남북 관계가 좋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몇 번 만나고 하면서도 핵무기는 확실하게 증강을 했습니다. 능력을.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과소평가했다.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미스터 파퓰러라고 BBC가 표현한 것 같은데요. 미스터 파퓰러라고 표현을 할 정도. 지금 코비드 19 또 뭐 여러 가지 그 날씨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그 식량 사정이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딱 그 자리에 들어서선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고 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무척 접근 가능한 사람. 아버지는 굉장히 뭐 샤이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김일성 전 주석과는 달리 해서 접근 가능한 사람, 아주 그 현대적이고 친근하게 어린아이에게도 막 호탕하게 웃고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서도 리설주와 결혼한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보드라운 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봅니다. 리설주와 결혼하고 무슨 화장품 공장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뭐 그 와이프와 이렇게 뭐 좀 허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사람들에게 웨이빙하고 스마일링하고 하는 보드라운 모습,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실패한 것은 그 로켓맨의 빅 갬블이 실패했는데 이 빅 갬블이 국제사회에 트럼프의 인도로 나와서 어떠한 그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갬블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비드 비상사태를 맞았죠. 코비드 비상사태를 맞고 그러는 사이에도 지금 내부에서는 자꾸만 그 바깥으로부터의 무엇이 들어가니까요. 한국으로부터의 팝 문화, 어떤 생각, 자유, 창의성, 인권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조인을 하고 한국 것을 보고 들여오고 하면은 처형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지난 10년 동안 결국은 북한은 굉장한 사교 집단이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집권을 하고 나서 2011년이었으니까요. 12월 달에 그리고 2012년에 바로 새해에 말하자면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나 한국 대통령이 1년의 새해 그림을 쫙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국정연설을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면서 또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김일성 탄생 뭐 100주년 이런 것도 있고 했으니까 다시는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는 일을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했는데 공언을 하고 외국인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초대를 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어디에 무슨 놀이공원 만들고 뭐 골프장 만들고 또 무슨 건축 호중으로 지어내고 돌고래 수족관도 짓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평양만이었던 것은 여전한 사실이고요. 바깥 사람을 평양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면서 우리 북한이 이 정도는 돼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뭐 하노이를 가고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할 때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을 하나?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약간의 꿈을 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지금 한 2년 정도는 완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대화가 in limbo, 그레이 에리아,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다지 전망이 밝지도 않은 완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림보,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외교가 없었으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데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으로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코비드 19이 갔죠. 전례 없는 고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2012년도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주민들에게 얘기했었던 것.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희망이 별로 없는 듯 보인다.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미국과 다리를 놔서 경제 제재를 풀어서 한국으로부터도 뭐를 좀 많이 받고 인민의 삶을 낫게 한다는 것이 in limbo.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in limbo인 것처럼 그것도 지금 in limbo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와서 힘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다시 어려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 같은 거 풀어주지 않고 한국에서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북한은 시리아, 이란, 옛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도 친구이기도 한 베네수엘라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국가적으로. 관계를 더 가깝게 해서 무기 같은 것을 팔아서 무기 자체를 팔 수도 있고 무기 기술을, 핵무기 기술을 이런 것을 팔아서 어떠한 자금으로 쓸 가능성 이길 밖에 없으니까요. 북한에선. 이건 사실은 전망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과 무역을 다시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코비드 19이 있기는 합니다만 팬데믹 때문에 아직도 슬로우할 수 있지만 그 길을 북한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것인데 한국과 서구와 외교 관계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북한의 어려움 같은 것을 풀지 못한다면 한국과 서구 사회는 미국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랜섬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절도를 당할 수가 있고 사이버 스파이 같은 것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북한은 당분간 꾸려나갈 것이다. 꾸려나간다는 것이 대단한 발전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저 survive, 생존, 현상유지, 생존을 하게 될 것이다. 10년 동안 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미라지 같은 신기루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말로써 많이 했는데 그 말 자체는 지금 신기루가 돼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말만한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같은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요트 팔고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겠죠. 사치스러운. 그러나 북한 주민에게는 그 같은 사치는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해외 언론이 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 그리고 적어도 단기간의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이슈를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북한의 무슨 뭐 암호화폐 절도, 스파이, 사이버 이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SK의 그
그 투자 그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스퀘어.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자매 회사잖아요. 많은 것을 SK 그 텔레콤과 구분하기도 하고 연관 짓기도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한국에서조차 가장 오래된 재벌을 유혹한다. 블룸버그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컴퓨터가 되었건 컴퓨터 이외에 인터넷이 되었던 다른 웹 브라우저, 모바일 웹 그 너머에 가상 환경에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이 결합되기도 하고 가상 환경 대 가상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SK가 거기에 어떤 투자 가치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스퀘어의 매니징 디렉터인 허석준 씨께서 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48살인데 왜 SK텔레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뉴스화가 될 만한가?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그룹은 가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재벌이잖아요. 가족, 패밀리 재벌, 패밀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룹들은 지금까지 SK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재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한다 하면 보이는 것에, 잡히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것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수십 년 그래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전 끝나고 나서 뭐 현대가 됐건 삼성이 됐건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가상 공간이라는 실제 있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메타버스의 전통적인 재벌 그룹 SK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그 칩의 그 자이언트잖아요. 그래서 SK 스퀘어는 그 SK 그 하이닉스 칩 그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뭐 쇼핑몰 11 스트리트인가요? 11 스트리트던가 뭐 이런 곳이요. 그 밖에 그런 곳을 많이 갖고 있는데 허석준 씨가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장 그 블룸버그 뉴스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SK 스퀘어가 많은 그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한 것으로 뭔가 그 자신들의 자산을 창출해낸다는 건데 앞으로 자신들의 커스터머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암호화폐를 쓸 수 있어야지 되고 쇼핑을 하건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었건 스트리밍 그 미디어가 되겠죠. 또 다른 가상 커뮤니티의 거래에서 반드시 암호화폐를 쓸 수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 암호화폐를 쓰는 회사가 우리 SK 그 스퀘어의 투자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키우고 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 그래서 허석준 씨가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로 가야지 된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모빌폰에서 메타버스로 가야지 되고 그리고 코인이 어떠한 코인이 되었건 새로운 화폐로 쓰여지는 이런 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렵지만 비트코인도 사고 로컬 규제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나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그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무슨 SK 그 스퀘어 같은 데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돈을 하기 때문에 변동 같은 것을 유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을 우리 SK 스퀘어 투자에서 뺀다는 것은 넌센스다. 앞으로 암호화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페이스북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꿨잖아요. 메타인 메타 그 플랫폼사 페이스북에 그런 회사와 앞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에선 이미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국내 라이벌인 거죠. 네이버 코퍼레이션, 카카오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SK 스퀘어가 어떤 그
이러한 그 테크니컬한 뭐를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엔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테크놀로지도 개발을 해야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지 되고, 어쨌든 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재벌이 하지 않는 것에 SK 스퀘어가 나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야지 되고, 은행 어카운트와 연계를 해야지 되고, 뭐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이제 그쪽으로 나가겠다. 이 SK텔레콤과 분리를 해서 소프트뱅크가 나가는 식으로, 손정희의 그 소프트뱅크가 지금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가 잘 알고, 웬만큼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더라도, 컴파스라는, 몇 년 전에 한국 분들에게 컴파스라는 부동산 회사 아느냐고 하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어떤 그 자신들이 오픈하우스 할 때 붙여서 그렇지 컴파스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그 테크니컬리 세비한 그런 부동산 회사거든요. 제일 먼저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 오피스에도 소프트뱅크가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밖에 딜리버리, 그 팬데믹 이후에 그런 업체에도 많이 하죠. 그런 형태로 새로운 미래의 어떤 산업 같은데 SK 그 텔레콤이 이제 우리가 나가겠다. SK텔레콤이 아니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이제 워낙에 큰 회사니까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주목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뭐 거래하고 할 때 한국의 네 번째의 그 가상 자산 거래소 이렇게 부르더군요. 한국에서는 그 코빗에 투자를 했고, 아직은 뭐 점유율이 처음 시작했지만 점유율은 0.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장 그 큰 곳은 두나무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 가치가 17조,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 SK텔레콤도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을 위한 뭐 코인을 만든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뉴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결국은 그 무슨 메타버스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거 뭐 도박이자, 수없이 사람들이 도박이야, 그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룰이 정해집니다. 지금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SK 이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수요를 가지고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폰이 아니라 모바일 폰에서 메타버스로 간다는구나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것은, 이 내용은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매체들이 거의 해외 토픽감으로 전한 게 있습니다. 서울 우유가 한국에서, 저도 우유를 한국에서 먹었었는데 서울 우유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빙그레도 우유 만들지 않나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그 이전에 맞아요. 카트리지에 그 서울 우유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낭롱 자이언트가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하는 건데, 우유 광고인데 이 우유 광고가 여성을 소로 그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렸겠지만 지금 뭐 유튜브에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한국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떤 남자가 멀리서 여성들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습니다. 여기다 하면서 찍는데, 그러다가 딱 몰래 지켜보고 찍다가, 그건 몰래 카메라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가네요, 여기. 그래서 찍다가 들키니까 갑자기 여성들이 너무 당혹해 하면서 소로 다 변해요.
그 자연 속에서 올게닉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서울 우유 측에서는 우리가 여성을 소로 묘사할 의도가 없었다. 말하자면 깨끗한 물, 올게닉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한 거지 여성을 소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리로나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소리로 듣고 만나러 도착한 곳.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 몰래카메라입니다. 여성들이 물 받고 청정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하는데 들켰어요. 아, 그리고 나서 여성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성이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이 뭔가를 나뭇가지를 잘못 밟아서 그 청정지대에 소리가 울려 퍼져서 여성들이 "헉!" 하니까 하면서 하니까 하고 소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로 변해버려. 그 여자가 아니고 소였단 말이에요. 여성이 소로 변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별로 이게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요. 해서 이게 굉장히 해외 토픽 비슷하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2003년에도 누드 모델들이 요거트를 서로에게 퍼붓는 그런 것으로 논란이 됐었다고 하죠.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자로서 몰래카메라와 여성을 소로 묘사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광고인데 의도적으로 비난을 받자고 찍었겠어요. 뭔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었던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